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하디 씨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과학계의 염원이었던 노벨 과학상 수상의 꿈, 올해도 아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국제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노벨 과학상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꿈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노정렬의 시시각각에서는 대한민국 노벨 과학상 1호 어떻게 배출할 수 있을지, 특히 대한민국 과학계의 메카인 우리 대전에서 이 노벨 과학상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대책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안화용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본부장으로 있는 안화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밭대학교 권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공공인정학과 권기석입니다. 세부전공 과학기술 정책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덕내세 김효셉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덕내 김효셉입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올해로 120주년을 맞은 노벨상에서 한국인 과학자들이 또다시 고배를 들었습니다. 노벨상 부문은 모두 6개로 과학 관련은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화학상 등 3개의 부문입니다. 특히 올해 노벨 과학상은 코로나19가 세계에서 48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가운데 이루어져 관련 연구와 활동에서 업적을 낸 인물들이 수상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 병원체와 진단법, 백신까지 모두 개발한 기록을 세워 한국의 파스테르로 불리는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생리의학상 후보로 거론됐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많은 상위 1% 연구자에 국내 과학자 46명이 포함되는 등 국내 과학계도 통계적으로 우수한 지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국 왕립학회와 미국 공학할리먼 등 국제학계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늘고 있어 갈수록 노벨 과학상 한국인 수상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 중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논문 피인용을 근거로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연구자들도 노벨 과학상을 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무산이 됐습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아쉬웠을 텐데요. 안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금년에도 이제 이호왕 교수님이 또 후보자로 거론이 됐는데요. 2014년부터 이제 유령 교수님, 또 2017년도에 성균관대학의 박남규 교수님, 그리고 또 작년도에 서울대 현택강 교수님 총 4분이 이제 노벨상 후보자로 이제 거론이 된 등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나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제 4명이나 이제 풀이 이제 저희가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 이 풀이 한 8명, 10명 정도까지 계속 풀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렇게 3가지 부문이 있는데 김 이사님, 올해 이 네. 과학 세 분야 수상자들은 어떤 연구와 업적으로 또 특징은 어땠나요? 예, 올해 노벨 과학상, 그러니까 노벨상이 사실 120주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901년부터 시작을 해서 딱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그 노벨상은 그러니까 생리의학상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사람 감각의 비밀을 밝히는 원리를 규명해서 그 노벨상을 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매운 걸 먹으면 막 땀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생리학적 원리를 밝힌 분들이 이번 노벨 의학상을, 생리의학상을 탔고요. 그간에는 그런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 그 작용 기전은 예전에 예. 밝힌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타신 거고,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는 다 아실 거잖아요. 예. 근데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그 노벨 물리학상 이번 받은 분들이 3분이 받으셨는데, 기후 변화 모델을 예측하는 그 모델을 예측을 해서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번 노벨상을 타셨고요. 그리고 보면 화학상은 비대칭 유기촉매,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그 약 성분은 그 몸체 내에 들어가면 이제 정확한 타겟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성분만 콕콕 집어내기 어려웠는데, 그런 작용 기전을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성과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이번에 이제 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업적을 세우신 분들에게 네, 돌아간 네.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 과학자의 이름은 오르진 않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유력 후보로 올라가 있고 또 논문 피인용률이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다 보니까 네. 이 팬데믹에 관한 연구를 한 분 중에서 한 분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했었는데 그보다는 기초과학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초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류의 어떤 기여하는 그 지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탄탄한 어떤 기초과학 기반이 없이는 우리가 수상에는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옆 나라죠.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인 출신 연구자까지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 무려 1949년부터 현재까지 25명의 노벨 과학상을 배출을 했습니다. 노벨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봤을 때 25번이나 얻은 일본의 이 노벨 과학상, 특히 20명이 2000년대 이후에 났다는 것은 거의 해마다 한 명 정도가 나왔다는 그 통계가 나오는데 일본의 25번의 수상 비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2014년도에 그 노벨 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계 탑 클래스 연구자들이 연구 역량 비교 분석이라는 저희 정책 과제를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연구 책임자로 수행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일본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는지 거기에 세 가지 그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과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이 186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과학기술을 지원 육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시사점은 장인 정신을 통해 가지고 좀 연구가 좀 오랫동안 그 한올파게 연구하는 게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2001년도 3월달에 이제 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향후 50년간 노벨 수상자를 30명 배출하겠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슬그머니 이제 그 2002년도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노벨상 100주년 기념 포럼을 2002년도에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예. 전략적으로 노벨 수상자들을 일본어 초청해서 심포지엄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도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역사적으로도 아시아에서 가장 문호를 유럽의 개방을 맞습니다. 먼저 한 예. 나라가 예. 일본이기도 했고요. 예. 그만큼 서양 신문명에 대한 그 눈도 먼저 뜨고 맞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지원 또 장인 도제 시스템까지도 이어지면서 예, 맞습니다. 계속 예. 맥맥을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과학사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미 일본과 한국의 운명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달라졌다. 왜냐하면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서양의 문물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이미 과학이라는 그 활동,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지식 추구 이런 투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에 이미 많이 축적된 그 자본과 인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빙산의 일각처럼 노벨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지 이게 뭐 우리나라 최근에 뭐 3, 40년 동안 투자해서 이게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아까 메이지 유신 말씀하셨지만 19세기 중후반부터 이미 이런 쪽의 개혁을 크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의 역사가 쌓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본이 이웃 나라고 우리가 항상 일본에 대한 그 경쟁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제 노벨상은 25명, 25대 빵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그냥 노벨상만 딱 따져놓고 볼 때 1901년도에 이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일본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1년부터 후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2013년도에 유령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후보에 올랐다고 막 엄청나라는 그런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기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은 1901년부터 후보를 냈고 50년 만에 거의 50년 만에 노벨상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50년이 걸렸어요. 후보를 아하. 내고.
그 말씀 우리도 조금 더 예, 기다려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아마 30년 내에 받으면 그 박수 받을 일이라고 저는 최단기간에 생각하거든요. 받은 나라로 예, 볼 예.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투자가 많이 있었고. 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도 자꾸 그 위원들이 한국 과학자들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최근까지 추천위원으로 한국인이 들어갔다는 소식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사실은 이 주커만의 그 사이언티픽 엘리트라는 과학 엘리트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노벨상은 결국은 사람들, 과학자들의 네트워크의 결과였다. 스승과 제자, 동료 과학자, 같은 학회 이런 휴먼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이렇게 돌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그 과학적인 연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네트워크, 이 사회적인 노력, 문화적인 노력 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그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아인슈타인조차도 일본행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노벨상 수상을 자기가 탔다는 전화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네트워크나 이 인맥이나 문화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그 시작점이 많이 다른데 너무 이제 동일선상에서 이제 일본과 비교를 해버리니까 그런 건 우리가 현실 인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거의 수십 년 혹은 객관적으로 봐도 100년 이상 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25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배출이 됐지만 지금의 또 우리 국가 경쟁력 뭐 1인당 구매력 지수라든가 국가 신용도는 대한민국이 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다만 30여 년 정도가 흘러가면 탄생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본다면 아까 김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과학기술을 너무 늦게 시작한 게 굉장히 좀 애석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1966년 키스트 설립부터 하면은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거의 이제 60년 좀 지난 건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68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1966년도 키스트 설립할 때부터 과학기술 시작됐다고 보면은 98년이 뒤졌고요. 그리고 유럽 쪽은 그 뉴턴의 그 만류인의 법칙 그것도 그 당시에 1687년도거든요. 그 당시에 영국은 논문을 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논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던 시대면 조선시대이니까 거기에 유럽이랑 비교하면 279년이 뒤졌습니다. 이렇게 뒤졌는데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는 오히려 응용이랑 그리고 기술 개발 쪽에 그쪽에 그 개발 연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했거든요. 입국의 꿈이 주로 일단 잘 살아야 되니까 경제 성장 쪽에 기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갔군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 기술 중에 기술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성과가 일단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기술력을 갖췄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식이 부족해요. 그게 이제 기초과학입니다. 기초가 지식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1977년도에 그 한국연구재단의 전시인 한국과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창의적인 그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관에 이제 몸담고 있는데 계속 대학 교수님도 출연연 연구원분들이 꾸준하게 연구를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해드리면 저희 나라도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 교수님, 요즘에 뭐 탄소 중립 지구촌의 화두라서 우리 2050 탄소 중립위원회도 생겼는데 21년이니까 50년 전에 30년 안쪽에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민족성 자체가 이 어떤 원리 추구에 대한 어떤 학문에 대한 숭상이 있고요. 원리 추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실은 유교를 받아들였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교가 훨씬 더 깊어지고 깊이가 생겼거든요. 철학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저력 이런 것들이 유태인 못지않게 충분한 따라잡는 속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산업이 발전할 때는 유동기, 이행기, 경화기 이런 기술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기라는 것은 이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이런 거에 어떤 그 개념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가면서 아주 스펙이 정해지고 스마트폰은 이런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경학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하고 기술하고 동시에 존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술이 발전했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거꾸로 경화기에서 이행기에서 유동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유동기로 갈수록 더 고급의 난리지, 고급의 어떤 그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기초 연구에 이제 점점 힘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따라잡는 속도가 점점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과학계의 이 현황과 왜 그동안 이렇게 흘러왔는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과학기술계를 누구보다 잘 접해보신 김 이사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여기에서 뭔가 시시각각이지만 히스토리는 시시각각의 여러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이 노벨상에 대한 노이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겠죠. 또 이 노벨상 얘기를 하네.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과 또 과학자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를 텐데 저는 이런 이제 시즌이 올 때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초점은 우리가 기초 연구를 이 생태계가 잘 이게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바꿔서 예. 계속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계속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는 그런 이제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가을 겨울 넘어갈수록 연말에 왜 우리나라의 노벨 꼭 과학상뿐이겠습니까? 문학상 후보도 몇 분 올라가셨는데 안 나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뭘 더 집중을 해야 되나 이런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의미 있는 통계 분석이 있었는데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안 본부장님, 예. 노벨 과학상의 핵심 연구와 수상 연령 그리고 노벨 과학상 수상자 통계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요번 금년에 이제 노벨 과학상이 이제 7분이 나온 것까지 제가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금년, 이제 1901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21년간은 이제 통계 보니까 미국이 전체 점유율의 한 43% 차지하고 들어요.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이제 영국, 3위가 독일, 4위가 프랑스, 그리고 5위가 이제 일본이고요. 예. 근데 노벨상 받은 나라가 29개의 나라밖에 안 돼요. 200개 가까운 나라인데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저희가 세계 전체 나라 숫자를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238개거든요. 다 따지면 그렇게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2%인 나라인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물리 쪽의 평균 연령이 54세, 그리고 화학 쪽이 57세, 생리학 쪽이 57세고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노벨상급의 논문을 발표하기는 계속 연구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한 17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연구 가설입니다. 본인 주장이죠. 그거를 검증하는 테스팅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동료 연구자들이 계속 테스팅합니다. 그게 한 1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토탈 이제 31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온 숫자군요. 예. 그리고 노벨 과학상을 잘 받은 기관별 수상을 보면 요번에 좀 특이한 게 작년까지만 해도 하버드 대학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역전됐습니다.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1등입니다. 거기가 23명 배출했고요. 네. 하버드 대가 22명.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미국 대학인데 10여나 되는 대학 중에서 8개가 미국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그렇게 해서 10위권에 이제 들어서 대부분 다 미국 아니면 또 유럽권에 있는 저희 대학이 수상을 했습니다. 상위 5위권의 미영프도 그야말로 OECD 맞습니다. 강국들이 예, 역시 G7 국가입니다. 예. 결국에는 경제와 떨어진 건 아닌데 예. 우리나라는 워낙 압축 성장을 예. 빨리 한 나라라서 지금 예. 열심히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 분 말씀 중에도 이미 답변에 단초가 나왔는데 응용기술, 응용과학 또 IT 강국인데 기초과학, 기초연구 분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더 빨리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초과학 알 듯 모를 듯 하고요. 대한민국 현재 기초과학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권 기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오늘 토론에서도 그렇지만 기초연구, 기초과학, 사이언스, 과학 이렇게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요. 기초과학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20화생지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학을 기초과학이라고 부르고요. 기초연구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T 분야에도 기초연구라는 게 기초과학이라는 용어를 써야겠군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과학과 기술이라는 게 또 구분이 된다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노하우나 지식을 알아내는 거죠.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게 과학이고요. 기술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
우리 베이직 리서치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벌써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4, 50년밖에 안 됐고 예. 모든 분야의 그 과학자들이 자기의 펀딩을 받으려고 기초 연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응용 연구, 개발 연구는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을 이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단계로 가려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그다음에 이것이 충분히 제도화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지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 교수님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기초 과학이란 무엇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연구 수준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요, 김 이사님. 뭐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딱 답답형으로 대답하기는 힘든데 우리의 지금 상태는 기초과학이라는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어떤 법적, 뭐 제도적, 그다음에 뭐 생태학적 뭐 이런 문화가 법부터 일단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과학기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 발전은 응용과학을 맞는 이야기인데 순수 학문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뭔가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싱킹 부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순수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여유가 사실은 법적으로도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못 받고 공부를 있거든요. 해야만 인정이 되니까. 예, 그 헌법이 그런데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 그 연구 활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잘 보호하고 잘 해야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문화적인 그런 생태계가 아직은 좀 더 얘기할 게 많이 있다. 이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성장에 제일 가치를 뒀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 잘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공계에 키워야 된다는 것도 보면 경제 쪽으로 너무 집중돼서 네. 성과를 내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 어떻습니까, 안 본부장님? 예, 보통 이제 우리 OECD 기준으로 보통 보면 이제 연구라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 그리고 이제 기초 연구 안에는 기초 과학이 있고요. 그리고 응용 과학. 그래서 보통 기초 과학은 사이언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과학. 그리고 이제 응용 과학은 이제 엔지니어링. 그래서 뭐 보통 기술, 뭐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좀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이제 기초 과학하면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같이 지식을 공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응용 과학 쪽은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초 연구의 수준은 보통 이제 논문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SCI 그 등재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으로 63,311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12위고요. 그리고 이제 1% 안에 들어가는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이거 논문으로 비교했을 때는 세계 15위입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봤을 때는 12위고 질적으로 봤을 때 15위라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군요.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기초 연구를 저희가 하시는 이제 연구자분들도 퀄리티 쪽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하면 우리나라가 금방 좀 탑 클래스의 그 세계적인 그 연구자들이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1년 현재까지도 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이란 것이 예. 마치 탁상 공론처럼 인식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럼 노벨 추진위원회 그 위원들과 예. 최종 결정은 뭐 우리 IT 기술에 좋은 기술 개발했다고 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 화학이 기초 과학에서 논문으로 증명되고 검증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을 때 줄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노벨상의 개념 자체가 인류 사회에 어떤 그 기여를 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응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기여를 하게 된 어떤 원리, 예. 원칙, 뭐 그런 아주 근본적인 걸 해낸 사람한테 수여하는 그런 식의 기준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실용적인 직접적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예. 요즘 말하는 뭐 효능성이나 가성비가 예. 좋다 그래서 예. 집중 투자를 해온 것 같은데 예. 지금 노벨상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그 패러다임보다는 아주 여유를 두고 기초과학에 아주 집중적이고 조금 느긋하게 바라보는 안목과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초 응용 개발이 서로 상호 연계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기술 개발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식이 부족하면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상호 연계가 돼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한 거는 기초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을 했는데 압축 성장을 해서 성공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지금 3만 5천 불 1인당 GDP가 그래서 한 2025년 되면 거의 3억 불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그냥 선진국이 됐는데 그러면 과학 따로 기술 따로가 아니거든요. 예. 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면 인터 디펜던시 서로 상호 연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산학연을 중요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대학 그리고 출연연 그리고 기업이 서로 상호 연계를 잘해서 같이 협력을 잘하면 그거는 나쁜 예. 건 아닌데 예.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꿈 예. 사실 노벨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연계는 되는 게 예. 보통 노벨 과학상 수상자 중에서도 기업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대학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이제 기초과학만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기초과학 연구원이 IBS가 201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꾸준하게 연구하게 되면 기초과학에 그 축적된 그 연구력도 높아지면서 저절로 그게 이제 응용 쪽으로 넘어가고 개발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기업 쪽으로 이전이 돼서 매출액이 높아지고 또 세금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쪽으로 우리 그렇게 과학수련 선순환이 연중에 되겠죠. 기초과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연구기관이 지금 있군요. 예, 있습니다. 예. 그 중요성을 지금 2010년도에 우리 대전에 그 IBS 기초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 중앙부처 이름도 과학기술정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죠? 네. 과기정통부. 예. 그래서 과학을 두고 기술을 같이 뒀는데 예. 우리가 지금 보면 기초 투자를 왜 더 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듣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한 거 관련해서 좀 약간 다른 생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은 약간 기술하고는 다른 어떤 패러다임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드디어 저는 물론 둘 사이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학의 어떤 그 중요한 가치를 봤을 때 수월성, 우수한 사람한테 주어야 한다. 개방성, 누구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외국 연구자들하고 만나서 논의하고 뭐가 중요하다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창의성, 새로운 거를 계속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지원해주고 자극해주고 또 우리가 조직화된 회의주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가나이즈 스케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선배 과학자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왜 그게 맞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풍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어떤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는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에서 이런 그 문화와 어떤 그런 이 과학이라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노벨상이라는 거는 새로운 발견, 그러니까 인류에 기여한 그 과학적 성과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그 인류에 기여하려면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엉뚱한 얘기긴 한데 과학상을 받기 전에 사실은 노벨 인문상이 있으면 인문상을 받는 수준이 돼야 우리나라가 과학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문은 이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그 캐치업, 그러니까 선진국들을 많이 따라가만 했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문화나 이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엉뚱하게 얘기하면 노벨 과학상을 타는 것보다 노벨 인문학상이 있으면 인문학상, 그러니까 그만큼 큰 질문을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우리가 언제 인류에 기여해봤나 사실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고 되게 짧잖아요 역사가 이 근데 근대. 요즘에 김 이사님 네. 인류의 기여를 문화적으로 네. BTS와 최근에 많이 하고 기생충과 있죠. 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터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 과학계나 이 지식인들이 그런 걸 과연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면에서 문학상도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인문학적 토양이 된 바탕 위에서 기초과학과 이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과학만 따로 해서 안 된다는 맞습니다. 굉장히 예, 역사적인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980년대 때 일본 경제가 제일 엄청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소니, 도요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비서구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시각이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과학 발전 막 시켜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냉장고에다가 우리 좋은 지식들 다 넣어놨더니 이거 다 꺼내다가 지네 자동차 만들고 게임기 만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만 너네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우리 인류에도 좀 기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그 세계의 그 세계인들이 거기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글로벌 냉장고에다 우리도 좀 도네이션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수준이 이제 그 정도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기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말씀으로 여쭙겠습니다. 뭐 내년에 대선도 있지만 대통령 공약이나 후보들마다 교육 대통령 되겠다,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거기서 또 빠지지 않는 게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늘 GDP 대비 얼마를 투자해서 이런 성과를 내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네. 자, 경제는 이제 세계 10위권 안으로 확실히 들어왔는데 노벨과학상이 우리 경제력에 알맞게 아직도 과학 쪽에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성과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구 풍토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꾸준히 지켜봐야 되고 성과가 조금 안 나오고 실패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 풍토가 예. 이 지원계와 과학계도 있는지요? 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 기초연구 쪽은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이미 제도가 다 완비돼서 그건 이제 과기정통부나 이제 연구재단이 노력한 결과인데 2016년도서부터 이제 연구자 맞춤형 장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연구자 맞춤형 장기 지원이라는 의미는 그 연구자가 그 예전에는 이제 2015년까지만 해도 그냥 3년 단위로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최장 10년 그리고 5년 이상 이렇게 좀 더 길게 연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한우문 파기 연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화 연구 그리고 또 연구 잘하신 분들은 최종 평가할 때 다시 그 연구계에서 별도로 내지 않고 리뉴얼 시켜줍니다. 계속 후속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한우문 파기 연구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이 됐고요. 최근 몇 년간에 그래도 개선이 된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이가 지금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구 현장이 이미 정착이 됐고 기초 연구자들은 그 풍토 속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정말 명망이 있는 세계적인 저희 연구자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세계로부터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4명이나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8명, 10명 정도 나오면은 예. 그래서 클라리베이트에서 그 확률이 요번에 이제 이완 교수님들 16명 중에 한 분으로 굉장히 16명 중에서 한 명에 선정된 거면 굉장히 영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적중 확률이 15.7%예요. 예, 그렇다면 6명 정도만 돼도 15.7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그런 후보 풀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겁니다. 역시 그 분야의 세계 예. 톱10 안에 들면 예, 가능성이 맞습니다. 예, 높아지고 맞습니다. 예. 뭐 예중에 중의원 가속기 들여올 때도 과연 뭐 가성비를 가지고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었는데요. 이제 좀 풍토가 바뀌는지요, 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중이온 가속기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Nation to deserve defense라는 얘기였습니다. To defense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킬 가치가 있는 국가. 그러니까 이 중이온 가속기와 같이 인류의 어떤 그 호기심과 공통의 지식에 기여하는 이러한 땅이 있는 나라, 예. 지킬 만한 나라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연구라는 게 뭐 거기서 우리가 뭐 활용해서 먹거리 갖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초 연구 자체, 과학 자체가 문화이면서 인간의 어떤 그 고도의 그런 합리적인 활동 예. 그런 거로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이온 가속기가 의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이 과학기술 얘기할 때도 네. 역사와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네. 그런 강조셨고요. 김 이사님?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연구라고 하는 건 아까 순수 뭔가 새로운 지식을 향해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그렇게 해야겠는데 저는 이제 그 개인 시민의 관점에서 그 전 세계 나라를 보면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뭐 하늘 날아다니는 그걸 개발하고 뭐 이렇게 기상천외한 도전을 연구자들이 하는 걸 그 외국에서 주로 경험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초 연구 풍토라고 하는 거는 모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풍토인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나 이런 어떤 소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나 제도, 그다음에 그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얘기를 더 많이 해야 하고 그런 분들이 나오면 어떤 한 분이 만약에 스타 과학자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매드 사이언스 미친 과학자가 예. 나오면 어떻게 보면 그런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 기상천외한 연구, 예를 들면 뭐 커피를 들고 가다가 왜 이 커피가 쏟아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로 우리 한국 사람이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그 노벨상이라고 해서 이그 노벨상 우리가 한국인이 4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혹시 감탄사 연구. 이겁니까? 오원행제가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지원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이제 지원돼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그 뭐 대선 주자들 지금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듀얼 펀딩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중적 지원인데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연구재단에 이렇게 프로포절을 내 가지고서 받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카운슬이라서 연구회라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 돈은 아무런 프로포절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연구해라 이런 거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도 과연비라는 게 있고 기본적 경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국립대학 교수들은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거의 자기 퇴직할 때까지 거의 매년 연구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 제한도 없고 어떤 그 성과도 요구하지 않는 예. 아주 진짜 기본적인 연구비거든요. 그런 연구를 했을 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재미있는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의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부에서도 사실 그런 걸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 사실 제가 또 그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그 블록 펀딩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대학한테 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 기획을 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연구비 이런 것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GDP 대비 얼마를 쓰느냐를 가지고 얼마만큼 그 가치를 두냐를 비교해 보기 쉬운데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네. 아까 저희 분장실에서 세 분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GDP 대비는 투자하는데 왜 노벨상은 안 나오냐 이렇게 여쭐 수도 있지만 말씀 들어보니 분야가 좀 다르군요. 예. 네. 그 분장실에서 우리 열띠게 또 토론하고 있던 네. 거를 우리 앵커님께서 듣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통계를 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 부분은 좀 저도 저희 이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좀 여쭙는데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GDP 대비 국가 가로 열고 정부 플러스 민간 가로 닫고 R&D 투자 비중입니다. 그래서 4.64로 세계 2위입니다. 지금 민간이 들어가는군요. 예, 민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 그 민간까지 합쳐서 2019년도 최근 데이터가 2019년도 기준입니다. 89조입니다. 그 중에 정부 R&D가 20조고 나머지 69조가 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총 GDP가 대단합니다. 우리 조로 따지면 1,918조 원이나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2,000조가 될 겁니다. 예. 2,000조 나누기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67만 명이면 거의 이제 뭐 3억 불 가까이 이제 가는 그런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가 될 텐데 왜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1, 2등을 하는 원인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게 그 89조 안에 삼성전자 R&D가 20조가 들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뭐. 예, 그러면 세계 기업 중에 1등부터 50등까지 들어있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 보통 3, 4위로 달리고 있고요. 50위 밖에 있는 기업 중에서 LG전자 70%건이 현대차입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의 R&D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R&D 20조를 빼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중상위 정도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기업체와 민간에서 들어온 분야는 주로 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 쪽에 중점이 가 맞습니다. 있겠지. 예, 이게 맞습니다. 기초과학을 해서 예, 맞습니다. 세계적인 논문으로 예. 인용되고 이거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국회나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세계 2위인데 많이 투자했는데. 왜 성과가 없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성과가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하나 가지고 1983년부터 반도체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안 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그래서 예. 기업과 우리의 경제가 잘 성장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과학 예. 기술 입국을 맞습니다. 예. 해서 저희 뭐 대덕 연구단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네. 과학자 된다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또 예.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더 그 이제 덕분에 노벨상으로 이렇게 빛을 우리가 발하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역시 모든 분야에 잘하는 것을 조금 몰아주기 해서 집중 투자를 꽤 오래 하느냐. 네.
그러면 고위험, 고수익, 네. 고가치, 예. 고성과 나오는 거를 얼마만큼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네. 예, 그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1960년대, 50년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전략 산업을 선택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가 거기서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르렀단 말이죠. 실제로도 이 과학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 분야별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양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만은 점점점 우리가 갈수록 뭐 다양하게 이렇게 흩뿌려주는 시드머니라고 하죠. 흩뿌려주는 그런 연구가 더 성과가 있다. 특히 최근에 뭐 캐나다나 이쪽 그 영국에서의 그 계량적인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은 연구비를 잘하는 사람한테 일부 몰아줬을 때와 전체 논문 생산성 인용도로 봤을 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잘게 여러 연구자들한테 나눠줬을 때 생산성하고 뒤에가 더 높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인용도에 있어서는. 예. 왜냐하면은 그만큼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그 10만 명 중에 나온 아이디어하고 1000명 중에 나온 아이디어하고 이 창의성의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이 뿌려주는 형태의 연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 정통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할지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워낙 기술 발달을 빨리 하고 경제 발달을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 빨리빨리 병이 있어서 이쪽도 빨리 성과가 안 나오면 예. 뒤집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 이걸 좀 잡아줘야 역시 예. 기초 과학에 튼튼해져서 예. 노벨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논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전 분야를 골고루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기정통부가 전 잘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정부 예산이 이제 R&D 쪽에 27조 4천억이고 내년에 더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29조 8천억, 2천억이 부족한 이제 30조, 예. 30조가 이제 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물리학상 받으신 분, 조르조 페라시 이태리 저희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 기초과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국을 갑자기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있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부터 기초연구 쪽에 이제 한국연구재단에 기초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연구 사업비가 1조 2,500억에서 2조 5천억으로 2배, 5년 사이에 2배를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연구 하시는 분들 연구비 선정률이 거의 30%가 넘습니다. 예.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만 기초연구자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라는 다른 선진국들은 오히려 선정률이 좀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오히려 연구비 수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외국 과학자들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저희 이제 예산 증액시키는 이런 좋은 방향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은 우리나라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그나마 거라고 다행입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다행입니다. 관련돼서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우리 제한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연구비인데 이게 왜 외국으로 가야 되냐? 약간 이게 네. 국민의 세금이 외국의 연구자한테 연구비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 과학 기초 연구라는 건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거든요. 기술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우리가 뭐 만들 수 있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이 전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R&D, 국제 협력 R&D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냥 단순하게 뭐 방문하고 건물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연구비를 외국인 아까 얘기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나 뭐 칼텍이나 이런 데 연구비가 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그게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거의 불가능하죠.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과학 분야는 공동 연구자들이 많고요. 네. 3명 뭐 공동 수상했다 이런 걸 예, 보면 거기 네트워크 안에 저희가 들어가야 국적도 되는 다르지만 네, 네. 그런 시각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예,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전반에 우리가 지금 어느 때가 됐다고 자꾸 말씀하신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런 전문성, 과학기술에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사회는 비전문성으로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를 둘러싼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잘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이 아까 그 기본 연구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안정적인 연구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아까 30%가 선정됐는데 국민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 비율도 더 높고 획기적으로 그게 그 우리나라 기초 연구자들이 다 경쟁해서 프로포즈를 따거든요. 예.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본 연구비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경쟁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도 그런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존중하고 수월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글로벌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게 되려면 예.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예.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각 대선 후보마다 우리 과학기술계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대덕연구단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과연 이 과학기술의 메카 대전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오면 더욱더 영광이겠고 기쁠 텐데 그 가능성 또 실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 오늘 마지막 총평 삼아서 세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본부장님. 예, 우리나라는 제가 꿈꾸는 우리나라는 기초연구 뿌리가 탄탄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연구 뿌리라 그러면 창의적인 지식, 그 논문으로 나옵니다. 지금 기초과학에서 나오겠죠. 예. 그리고 원천기술, 저희 이거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이제 보통 기업에서도 나오지만 그 출연료 대학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천기술. 그리고 인재양성, 사람을 잘 키워내는 건 그 대학의 이제 주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뭐 또 저희 그 응용과학 또 저희 그 응용연구, 개발연구 저희 균형적으로 계속 서로 상호 연계가 돼가지고 꾸준하게 지원하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똑똑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과학기술계도 저희 좀 이렇게 좀 신뢰를 가지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좀 인내심을 기다려주시면 네. 아마 본물 터지듯이 저희 세계 탑 클래스의 정말 연구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 좀 믿어주시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구재단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요. 권 교수님. 네, 우리 대전 진짜 대덕연구단지 대전의 자랑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전시와 대덕연구단지 사이에 어떤 긴밀한 연계가 부족했다라는 것 사실이고 허태정 대전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대전시가 여기 우리 노벨상을 받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 연구단지 안에 이 다양한 분야의 예를 들면 기계, 생명, 화학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뭐 사이언스 플라자가 됐든 제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그 연구단지 운동장을 뭐 그런 건물이나 공간을 만들어서 예. 사람들이 많이 소통하고 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서로 자기들 얘기할 수 있고 그 개방, 소통, 창의성이 꼽힐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적인 또는 문화적인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전시하고 같이 서로 상호 협조를 하면은 대전에도 또 그게 이익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 계속 주시고요. 김 이사님. 예, 우리가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전이라는 지역성에 아까 처음 말씀하신 유룡 교수님이 대전에서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자제분도 대전에서 컸고요. 예. 그런 분이 노벨상을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학 수도를 굳이 강조 안 해도 그럼요. 과학 수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학자가 준비할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럴 이유는 우리가 이제 노벨상 시즌일 때 우리가 시민들은 사실 관심 별로 없잖아요. 대전이 과학 수도라고 하면은 과학 문화가 어느 정도였냐면 노벨상 시즌에 상당히 축제처럼 노벨상이 어떤 사람이 받았을까 그리고 과학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해설도 해주고 예.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좋은 문화가 돼야 여기서 그런 유룡 교수님이 그 노벨상 과학자가 탄생을 하더라도 호응도 좋고 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되게 주목받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공공기관과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네,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 어떤 토론보다 오늘 과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래어도 좀 나왔고요. 어떤 때보다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고견 잘 들었고요. 뭐 K방역, K무비, K팝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우리 국력에 걸맞게 이제는 K과학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각광받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